2011년 11월 4일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112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들이 나가서 여태 안 들어왔거든요. 이상한 문자도 하나 보냈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근데 보통 성인이 친구 만나거나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룻밤 안 들어왔다고 바로 이렇게 신고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은 자녀가 좀 어렸나 본데요. 아닙니다. 신고한 사람은 80대 넘어였고요.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자녀분은 50대를 앞둔 아들이었습니다. 50을 앞둔 아들이면 그럼 40대 후반이라는 얘긴데. 그 정도면 지난 밤에 나가서 점심에 신고하신 거면은 24시간이 안 된 시간이거든요. 그럼. 야, 그 피 신고를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아들이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니. 대체 뭐라고 보낸 겁니까? 지방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려간다며 주말이 지나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외박한 다음 날, 그러니까 신고 당일 아침 10시에 어머님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지 2시간 정도 지나서 신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언제 돌아오겠다고 아드님이 얘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신고를 했다. 그것도 급하게 2시간 만에. 그러니까요. 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안 때문에 휴대전화 화면이 안 보이는 걸 아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동안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받은 문자 메시지도 그 아들이 수행기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확인했던 건데 수행기사 역시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방 출장을 간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더랍니다. 집에 다른 가족들은 없었던 건가요? 왜 딱 이 두 사람한테만 문자를 보낸 거죠? 어머니 집에 아들이 잠깐씩 지냈던 거였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였고요. 노모인 어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자주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게 사무실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 국적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미군의 사건 핵심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영주권자였네요. 그러네. 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방에 일 때문에 간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 혹시 전날 밤 집을 나갈 때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고 간 겁니까? 근데 미국으로 보낼 서류가 있어서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 시각이 약 밤 11시경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분할 문제로 형제들과 소송 중인데 그와 관련된 서류를 보내러 집 근처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국제우편물 업체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고 합니다. 아, 이게 형제들 간의 소송, 참. 아버지 재산이 얼마길래 형제간의 소송까지 벌였던 거죠? 상상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3년 전이죠. 2008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운영 중인 회사와 미국 본토의 아파트를 무려 3단지나 남기셨다는데요. 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액수가 약 50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500억 원이요? 이야, 아버지도 어마어마하신 분이었구나. 이게 세 채가 아니라 세 단지면. 단지. 한 단지, 두 단지, 세 단지. 그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지.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은요? 그것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괌에서 주유소와 편의점 각각 20여 곳 정도 운영하고 있는 CEO였는데요. 괌에 있는 주유소 중 4분의 1 정도가 이 아들 소유였다고 합니다. 괌의 4분의 1이 아들 소유라고요? 대단한 체력가인데. 엄청나네. 지금 어머니와 수행기사 딱 2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2사람에게 반드시 행방을 알려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의 소행인 것 같아요. 그러네. 정말 범인이 그것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실종자가 서류를 갖고 차량이 주차돼 있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갑니다. 아, 저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네요. 실종자가 검은색 상하이를 입고 차가 주차된 곳으로가 자신의 렉스 차량을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한참 후 실종자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이 차가 곧바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 주차를 했다가 바로 또 움직였다고요? 주차했네요.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금방 다시 빼네. 뭐지? 아까 입었던 옷하고는 다른데요. 그러네요. 검정색이었는데 회색 모자 티를. 모자에 지금 마스크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신체도 좀 달라 보이는데 체형도. 맞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 입구 CCTV도 확인했는데 분명 지하주차장에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운전석에 검은색 상의 입은 사람이 보였는데요. 차를 주차했다가 금세 다시 차를 뺀 상황에 운전석에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내리는 겁니다. 체형이 달라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고요. 운전자가 바뀐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지? 이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이제 운전석에 내려가지고 방금 차를 뺐던 그 자리를 지금 돌아보잖아요. 네. 현장에 무슨 다른 흔적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실종자를 내리는 순간에 강제로 다시 차에 태우고 나서 납치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야, 납치. 그럼 실종자를 노리고 납치를 했다. 타겟을 정하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이 상황을 납치를 보고 바로 실종자 차량을 수배해 놓고요. 실종자의 돈을 노린 범죄를 보고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라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빨리 뒤쫓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됐나요? 실종자의 차부터 찾았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한 회사 주차장에 차만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는데요. CC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차량을 버릴 장소까지 계획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 차를 버렸다. 실종자는요? 실종자의 흔적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차량 감식을 진행했지만 실종자도 납치범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실종자에게 폭력이나 위해를 가한 흔적도 없었고요. 야, 그럼 피해자 혈흔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CCTV가 없으니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게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어머니가 애타게 아들을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던 그 시각, 실종자의 카드가 강남 백화점에서 수차례 긁혔습니다. 여성 핸드백 550만 원 샀네요. 또 샀어? 핸드백 하나랑 시계 한 점 2,185만 원. 뭐야? 하루에 가방을 지금 4개를 산 거예요. 총 5회에 걸쳐 결제한 금액이 5,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야, 이거 5,500만 원. 저게 실종된 아들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쵸. 그렇죠. 일단 납치범들이 실종자의 재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통 카드를 강취하면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고액의 물품을 계속 구입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의 한도는 충분히 계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그냥 고액부터 바로 그냥 긁었던 거네요. 근데 누구한테 줄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가의 물건들이잖아요.
일단 아무렇게나 막 쓴 느낌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좀 불안한 지점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돈이 목적인 범죄인 것 같은데 그럼 현금을 찾아서 도주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텐데 이렇게 여러 차례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피해자한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누가 카드를 쓴 건지는 확인이 됐나요? 네, 백화점 CCTV를 확인해 보니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녀 커플이 다정하게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그들이 마치 부부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녀라. 아니면 그 부부 중에 남자가 그 아까 실종자의 차를 몰고 왔던 그 남자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실종자의 차를 몰고 왔던 그 남자였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얼굴을 모두 가리고 있어서 백화점에서 찍힌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체격을 봤을 때 다른 사람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야, 이건 범인이 몇 명 된다는 건가? 그렇지. 지하철장에 CCTV 잡힌 남성까지 합치면은 남녀가 셋이야. 그쵸.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대체 이 커플은 남의 카드로 명품 쇼핑을 얼마나 더 하려고 했던 걸까요? 명품 매장의 단골 손님이라도 되고 싶었던 건지 가장 큰 금액을 결제한 명품 매장에 당당하게도 고객 카드를 만들고 갑니다. 고객 카드를 만들어요? 멤버십 카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름이랑 연락처랑 이런 거 다 적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진짜로 적진 않았겠죠. 예, 또 위조해서 적었겠죠. 남겨도 가짜였겠지. 네. 거짓이겠지. 근데 신분증까지 복사해 두고 갔습니다. 연락처도 적어놨고요. 신분증을 매장 직원이 신분증이랑 얼굴도 얼핏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게 누구였는데요? 커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고객 카드를 만들었는데 31살의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긴 전화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발신이 정지된 상태였고요. 사기로 전과 3범이었습니다. 야, 사기 전과? 이러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아니, 그럼 전과도 있는 사람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고객 카드를 만들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뭐야 이 당당함은. 아니면 남자 늪에서 고객 카드 만드는 거 봤을 텐데 말리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남자가 공범이라면. 아니면 남자는 몰랐던 건가? 그러니까 여자가 쓴 카드가 남이 카드인가를 몰랐을 수도 있잖아. 모르면 그럴 수는 있죠. 어. 예. 그래서 이 여성을 찾았나요?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가족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뭐라고 다니는지 가족들은 모른다고 했고요. 집에 안 온 지도 꽤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싶어 이 여성의 가족을 주변에서 잠복을 하면서 여성의 통화 내역이나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뒤졌는데요. 이상하게도 실종자와 접점이 단 하나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실종자와 모르는 사이였다. 사건을 풀어낼 또 다른 실마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실종자 차량의 동선을 쫓던 수사팀이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하는데요. 실종자가 납치된 그날 밤에 실종자의 차량을 내내 뒤따르던 차량이 있었던 겁니다. 그 차는 누구 차였는데요? 차량 번호를 확인했더니 렌터카였고요. 이 렌터카를 확인해 봤더니 납치 당일에만 실종자의 어머니 아파트에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실종자가 납치되기 보름 전과 이틀 전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건 계획된 범죄가 확실하네요. 납치할 타이밍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차를 렌트한 사람은 확인이 됐나요? 네, 확인됩니다. 지금부터 실종자를 납치한 차량을 뒤따르던 이 남성을 마이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이클. 갑자기 마이클? 렌트카 업체 외국인 등록번호가 남아 있었는데 40대 중후반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외 동포였습니다. 재동포면 국적은 미국이라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말했던 그 미국인이 마이클 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실종자와 이 남자가 미국에서부터 알던 사이였나 보다. 그러면은 그러네요. 납치된 실종자가 미국 영주권자였고 마이클은 미국 시민권자라면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실종자가 운영하던 국내 사무실에 확인해 봤더니 직원들이 마이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래전부터 실종자의 사업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야, 심지어 오래된 사이였어. 실종자가 괌에서 주유소에 편의점 수십 곳을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동산 업무도 많았을 거고. 사업상 얽혀있는 돈 문제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한 가지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국내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종자가 아버지 유산으로 형제들과 미국에서 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로 마이클이 증언을 해주면서 일이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 일로 마이클이 계속 실종자에게 연락을 했었다고 하고요. 혹시 그 명품 매장에서 고객 카드를 만든 여성은 어떻게 됐어요? 더 찾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찾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여성이 백화점 명품샵에서 고객 카드를 만든 것도 참 황당하다 싶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카드로 산 그 명품을 지인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랑이라? 뭘 찾아내신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당시 그 유행하던 SNS에 이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검색을 하던 중에 그 여성이 백화점에서 샀던 그 명품을 들고 찍은 사진 한 장을 찾아냈는데요. 쇼핑을 같이 했던 남성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야, 그 물건들을 들고요? 아, 그걸 남겼어?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참. 나 여기 있어요, 네. 아, 기가 막히다 둘 다 이거. 이건 뭐 돌탱이야 뭐야? 잡으러 가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대놓고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를 알리는 상황인데 그래서요? 꼬리를 잡습니다. 이 여성이 발신이 정지된 전화만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성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모두 확인하는데요. 발신이 정지된 전화를 포함해서 총 3대의 전화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정부의 한 가게로 몇 차례 전화를 걸었던 게 나옵니다. 의정부? 의정부 아까 실종자 차량도 의정부에서 발견됐잖아요. 의정부에 은신처라도 있었던 걸까요? 어디에 전화를 한 거였는데요? 가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확인했더니 얼마 전에 30대 남녀가 와서 매트리스랑 식탁, 작은 서랍장을 구입해서 배송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 명품 쇼핑에 이어서 가구 쇼핑까지 한 거야? 뭐 살림비라도 차리려고 했던 거야, 뭐야? 주소지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겠네요. 그렇죠. 바로 주소지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잠복을 섰는데요. 늦은 밤 백화점 쇼핑을 하던 커플이 다정하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갑을 채웠는데 잡고 보니 좀 놀랐습니다. 아 뭐지? 뭐 때문에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성과 같이 쇼핑을 했던 그 남자가 마이클이었던 겁니다. 마이클이요? 예. 아니 40대 중후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외국인 등록 중에 있는 사진 속 얼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뭘 했는지 정말 30대 초중반으로 보일 정도로 동안이더라고요. 저희 팀 모두 마이클 실물을 보고 좀 황당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야, 실종자는요? 실종자는 어떻게 했대요? 여성은 실종자와 관련된 일이 뭔가 꽂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요. 마이클은 실종자에 대해 모른다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둘 다 모르는 거야? 모른 척 발뺌을 하는 거야.
아니 아무 일도 없으면 빨리 들려보내야지 왜 얘기를 안 해? 야, 실종자를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거 불안해지는데요. 실종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을 수사팀이 찾아냅니다. 실종자를 납치한 날 뒤를 쫓던 렌터카 안에서 공범들과 통화를 했던 게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납치돼도 실종 사체가 발견이 되면 안 되는 차이가 컸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거고 발견되면 불리할 거다. 그럼 설마 납치 당일날 바로 살해한 건가?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말을 아예 안 했던 건가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공범을 빨리 찾아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당시 대포폰을 쓰고 있었는데 자주 통화한 번호의 명의자를 확인했더니 의정부에 가구를 배송했던 집 계약자와 동일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범 혐의를 두고 체포를 했는데 잡고 보니 마이클의 육촌 동생이었습니다. 육촌 동생이. 마약 전과가 있길래 집안을 수색했는데 마약까지 발견이 됐고요. 야, 마약 전과였다고? 육촌 동생의 납치에 직접 가담을 했다 이건가요? 그러면 운전했던 그 후드? 회색 후드티? 아닙니다. 육촌 동생은 납치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납치를 실행한 공범 2명을 소개시켜줬다고 털어놨습니다. 참. 둘 다 20대 남성으로 각각 특수강도 5범에 절도 5범의 전과자고요. 결국 공범 2명도 모두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 육촌 동생의 애인의 공범이 또 2명 더 있다. 마이클까지. 와. 그래서 다 털어놨나요? 실종자는 어떻게 됐다고 하던가요? 그들은 하나같이 애초에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 무슨 말이야. 이미 그렇게 해놓고 혹시 뭐라고 했나요?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납치할 때 전기 충격기로 기절을 시켰는데 잠시 후 깨어난 피해자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숨을 못 쉬겠다며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더랍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했고요. 숨을 못 쉬는데 사람이 옆구리를 때려요? 얘가 뭐 그러다가 사망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결론은 그런 겁니다. 피해자를 감금시켜 두려고 마이클이 육촌 동생 명의로 미리 강남에 얻어놓은 방이 있었는데 그리로 이동하던 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공범들이 마이클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고요. 방금 들었던 그 블랙박스 음성이 그때 녹음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려놓고 이동하다가 사망한 걸 알게 됐다. 아, 그래서 피해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납치범들의 주거지가 청주였는데요. 거기에서 멀지 않은 청원군에 암매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암매장 장소로 가서 흙을 파냈더니 중간에 딱딱한 뭔가 턱하니 걸리더라고요. 범인들이 시멘트 가루를 뿌려놨던 게 굳었던 거였습니다. 사인은 어떻게 나왔나요?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피해자가 평소 당뇨를 비롯해 심장 쪽에 동맥경화가 심했던 상태였던 겁니다. 참.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범인 마이클의 계획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마이클이 여성과 잠시 살았던 그 집에서 범행을 실행하기 약 한 달 전쯤에 마이클이 직접 쓴 수첩이 발견됩니다. 2011년 9월 20일 1번 잡는다. 어떻게? 2번 잡는 애들 보낸다 만다. 어디에 데리고 있는가? 3번 계좌로 이체 후 현금과 수표를 찾는다. 또는 직접 송금. 4번
수표를 들고 카지노로 가서 현금화 시킨다. 잡는다니 뭘 잡아? 그러니까 진짜 데리고 있을 계획이었던 거가 납치범들까지 같이 돈을 어떻게 빼돌릴지도 이미 머릿속에 있었던 거고요. 오랫동안 사업 파트너였다면서 왜 한국까지 넘어와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유산으로 형제들과 법적 다툼을 할 때 자신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준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2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자꾸만 자신을 피하는 데다가 마침 사업도 어려워지자 납치해서 돈을 빼앗을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결국 얼마를 손에 쥔 겁니까? 아마도 빈손이었을 겁니다. 그간 체류 비용에 감금해 두려고 계약한 방과 애인과 같이 머물렀던 집에 가구까지 샀잖아요. 공범들한테도 500씩 주기로 했다는데 명품 가방을 되팔아 가진 돈은 3,000뿐이었습니다. 야, 이건 뭐 빈손이 아니라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3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나머지 돈을 다 강취하려고 했던 의도지라고 봐야 되겠죠. 더 큰 돈을 노린 거네요. 같이 쇼핑했던 그 애인은 진짜 몰랐었던 걸까? 죄값은요? 납치, 강도, 시신 유기 등을 계획 실행한 마이클은 7년, 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것까진 예견하지 못했다고 보고 납치, 폭행, 시신 유기를 한 공범들에게 각각 6년과 5년을 선고합니다. 마이클의 육초는 1년 6월, 마이클의 애인은 무죄를 받습니다. 아, 참 형량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러면은 마이클 A는 범행 사실을 모르고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살인이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이건 뭐 범행보다 결과가 더 끔찍하네. 부검 결과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직접 사인에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러세요. 즐겨봐 이 채널.